본격적으로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을 한 선거는 이제 모범적인 선거, 그리고 한 선거는 반면교사 아니면 이제 그 교훈을 얻어야 될 선거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저 씨들이라면 너무나 인생의 그 화양연화 같았던 인생의 화양연화였죠 그때. 난 네. 지금도 나는 정말 잠을 자면 그때 꿈을 꿔요. 그러니까 네. 그 저는 진짜 그때로 돌아가면 되게 힘들긴 한데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겼기 때문에 물론 뭐 그 후에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선만 따지고 보면 정말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선거였다. 그렇죠. 2002년 대선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 대선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 틀이 있는데 일단 뭐 한번 후보들을 비교를 해볼까요? 당시에 2002년에는 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이렇게 센 후보가 3명이 있었죠. 네. 지금은 노무현의 자리를 문재인, 이회창의 자리를 홍준표, 정몽준의 포지션에 안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네. 예, 이게 이 선거구도 우리나라 선거구도가 그래서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건데 어떤 차이점 또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노무현 후보와 문재인, 그리고 이회창과 홍준표, 정몽준과 이인재. 이인재란다. 안철수 헷갈려. 다 비슷해가지고. 예. 일단 2002년하고 2012년, 네. 2002년 노무현과 2012년의 문재인의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네. 가장 큰 차이인데, 저기 2012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17년. 얘기는 현재 2017년 현재 문재인 2017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2012년 예, 얘기는 예, 조금 이따가 하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2002년은 노무현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유권자들한테 설득을 했던 선거죠. 네. 그죠? 그리고 2017년도 지금 왜 문재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선거예요. 이게 공통점인데, 이게 뭐냐면은 포지티브예요. 왜 내가 되어야 하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그 반대가 뭐예요? 누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역대 선거에서요,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성공한 선거가 없어요. 내가 왜 되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쪽이 이겨. 네. 그게 2002년하고 2017년 노무현과 문재인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왜 내가 되어야 하는가. 예. 예, 그 공통점이 있죠. 그 2002년을 복기를 해보면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경선 전이나 경선 과정에서 오로지 나만이 이회창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논리가 딱 그거였거든요. 이제 자기는 충청 쪽에 이 나바바리가 있으니까 97년처럼 충청이 기반인 자기가 호남의 당의 후보가 돼서 충청 호남 지역 연합으로, 그리고 당시에 그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이쪽은 그냥 이인재 판이었어요. 이인재 대세론이 그 민주당 쪽에서는 굳건했었고, 문제는 이인재 당시 후보는 이회창을 막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논리만 있었던 거지, 이인재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어필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경선에서 침몰을 했었던 거고, 반대로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가 이게 그 양반이 크게 잘못한 것은 DJ 정권의 실정, 이것만 이제 매달렸던 거 아닙니까? 그건 정동영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동영은 이제 그 이명박의 어떤 비리나 네. 범죄 혐의에만 매달려서 이명박은 뭐 참 나쁜 대통령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지는 거예요. 저요. 예. 지금 대선 어떻습니까? 2017년 대선. 2017년 대선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아직 미흡합니다. 지금 맞아요. 미흡해요. 왜냐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네. 지금 문재인 높은 지지율의 이면에는 박근혜 실정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부정하기는 힘들죠. 네, 맞습니다. 지금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왜 문재인인가를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예. 네, 그런 점이. 그러니까 사실 고려해야 돼요. 그 측면이 있어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2002년 노무현은 여당이었잖아요. 네. 예. 여당이니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내세웠잖아. 네. 예.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권자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죠. 내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약간 네거티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게 만들어가는 까지 유효했던 박근혜가 예. 구속되기 전까지 유효했던 예, 캐치프레이즈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적폐청산을 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그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케이. 요 얘기는 뭐 저희가 네, 또 다음 네. 에피소드에서 또 집중적으로 다룰 얘기니까 저는 요번 대선이 두 개의 안티테제가 겹쳐져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첫 번째 안티테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반박근혜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나 다른 이재명이나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안티테제의 그 우산 속에 수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합쳐서 뭐 거의 60%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얻었었고 지금 또 한쪽에 안티테제가 있는데 그게 반문입니다. 그렇죠. 문모닝 문애프터는 문나잇으로 상징되는 지금 이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의 안티테제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박근혜 안티테제로 인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박근혜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급속도로 이제 소멸을 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너무나 얘네들도 안티테제에만 집착을 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는 굉장히 그 어떤 그 포지티브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새 정치를 얘기를 하고 뭐 어떤 기존 정치권과는 물론 이제 들여다보니까 정체가 나와 보니까 완전 개허접 정치 혐오 정알못 공약들이었지만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뭔가 저 안철수가 되면 세상이 되게 혁명적으로 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안철수 후보 그 국민의당 경선 때 그거 저 그롤링 창법으로 한 거 봐요. 네. 대표 카피가 문재인을 이길 후보 누굽니까? 네. 예. 이거 이인제 그거거든. 그게 우리 꿈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니 문재인을 이기는 게 대한민국의 꿈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겨레 기사 보니까 안철수가 강철수되고 강철수가 독철수 됐다. 이런 거하고 그래서 칭찬해 뭐 주는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 근데 뭐 그러니까 어쩌라고. 한겨레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그 세상이냐고. 강철수가 되는 거야? 그 아주 한심한 유치한 아니, 진짜 일이라고 한심한 그거는. 놈들이야.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지네들이 지 무덤들을 파는 건데 계속 저희가 강철수하라고 하십시오. 저희가 뭐 저희 지지층끼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박지원이 문모닝 문나잇 해줄 때마다 고맙다고. 고맙지. 우리 저 콘크리트 교주 최성식 교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제발 계속 문모닝 해달라고. 네. 예. 근데 이게 선거 구도가 결국 그렇게 안티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예. 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들도 전부 문재인 안 된다 문재인 이거야 메시지가. 네.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안철수 하나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전부 지금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 이건 조중동만 그런 게 아니고 한경호도 지금 그러고 자기 그렇죠. 정체성 부정하고 있다니까. 부정한다기보다도 형성을 못 시키고 있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꿈꿨던 자기들이 뭐 무슨 진보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던 그게 어떤 세상인데 도대체. 아니 당장 안철수 후보 지금 사드 안철수가 찬성. 되는 게 그런 세상이야? 사드 찬성했는데 한겨레 경향 여태까지 사드 찬성했나요? 그러니까. 극렬하게 반대했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완전히 이게 웃기는 나발인데 아니 뭐 누가 외국인 저 신문 기자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문재인이 한 5년 동안 대통령 한 줄 알겠어. 나는 문재인이 그 국정농단 한 것 같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선거가 문재인 심판 선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저 2012년 총선 때 그 저 보수 세력이랑 당시 새누리당이 김용민 막말 가지고 계속 물고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김어준 총수랑 낙검수가 그랬잖아요. 이번 총선이 김용민 심판 선거냐고. 물론 김용민 후보 낙선했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언론들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2002년 노무현과 2017년 문재인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헌법과 법률이라는 우리가 주권자들의 의지를 모아서 만든 절차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한다는 그 공통점 그게
하나의 큰 원칙인 거예요. 예. 근데 또 공통점이 뭐냐? 모든 언론은 그런 원칙이 없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정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준은요. 네. 헌법과 법률이 되어야 돼요. 예. 맨날 삼국지식으로 무슨 땅 따먹기 전쟁하는 듯이 그런 중계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 뭐 진보를 떠드는 언론이랍시고 있으면서 헌법 법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정치 행위를 분석을 하고 자빠져 있다고 지금. 하여튼 그런 차이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지금. 예. 윤가피님 뭐 혹시 2002년 노무현과 2017년 문재인 뭐 이렇게 비교 뭐 있으십니까? 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 노무현은 축구 선수 따지면 펠레. 개인기로 처음부터까지 다 끝내버려. 뭐 메시 같다고도 할 수 있고 움직이는 캠프야. 그렇죠. 정말 노무현 개인기로 모든 난관을 다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워딩 그리고 메시지 모두가 강력했어요. 자기 의지 만드는 능력까지. 타고난 카피라이터잖아. 네, 그렇죠. 본인이 카피 다 쓰는 거야. 문재인은 어떠냐면은 독일 축구 같은 거죠. 아, 조직력, 조직 축구. 문재인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문재인 캠프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이 움직이죠, 또. 네. 그리고 사실 지금의 문재인이 노무현처럼 개인 돌파를 잘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당 중심의 선거를 외치고 있고 세력이 있어요. 노무현이 갖지 못한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노무현 같은 개인기는 부족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얘기 절묘한 비유인 것 같아. 독일 축구 보면 뭔가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겨. 꾸역꾸역 이겨요. 잘 짜여진 조직력으로 진짜 무너지지 않는 독일 병정들 막 진군하듯이. 근데 2007년의 문재인과 2012년의 문재인과 2017년의 문재인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노무현 같은 개인기를 갖추지 못했으나 조직도 사실 개판이었어요. 그 당시에 캠프는 제가 얘기하면 1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 네. 사실 문재인을 사수하는 팀도 없었고 캠프가 정말 그 최악의 캠프였는데 지금은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저격수도 있고 포지티브를 맡아줄 사람도 있고 새 인재들도 있고 해볼 만한 선거라는 거죠. 예. 그 2012년 문재인 얘기는 또 이따가 또 하도록 하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미 축구랑 좀 비슷하고 맞습니다. 스타일이 굉장히 화려한 개인기로 예측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이게 골을 먹기도 많이 먹지만 네. 그냥 이게 뭐 골 뭐 한 경기에 뭐 한 4대 3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는 사람이 열광할 만한 그런 축구를 한다고 치면 그렇지. 문재인 현재 2017년 문재인은 이제 유럽 축구죠. 피지컬과 조직력으로 밀어붙이는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이 뭐 스코어 나와봤자 뭐 1대0 뭐 어떨 때는 0대0으로 가가지고 승부차기로 결정이 날 때도 있고. 근데 골을 안 먹는다는 거야. 골을 안 먹어. 그리고 패가 적어. 통곡의 벽이야. 통곡의 벽. 이탈리아랑 아니야. 독일 같은 뭐. 근데 예. 독일 축구가 그 지난번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때 브라질 작살내는 거 봤죠. 와 그래 맞아요. 브라질 맞아. 그때 6대0으로 깨버셨나? 그랬죠. 아 그래요. 아니 스코어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때 브라질을 완전히 작살을 내버렸어. 발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에서. 그 재미없는 독일 축구가 브라질을 그냥 그렇게 발라버려가지고 브라질 그때 자국에서 하는데 이거 확실히 맞는 거지? 이거 우리 다 축구를 지금 검색해봐. 독일이 브라질 바른 거 맞는지 검색해 보시고 혹시 반대면은 나중에 정정 발언하시고요. 그러니까 예. 노무현의 개인기를 더 이상 그리워할 필요 없습니다. 현대 축구란 게 이런 거야. 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게 축구뿐만이 아니라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축구는 잘 모르지만 NBA 이제 매니아라서 지금 거의 한 30년째 NBA 보고 있는데 농구든 축구든 현대 스포츠는 그 개인으로 어떻게 해보는 그 게임이 아니라 철저한 포메이션 그리고 그렇지. 이제 팀원들과의 유기적인 뭐 그런 농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이클 조던 같은 슈퍼스타가 못 나와요. 네. 예. 그래서 나 지금 찾아봤는데 예. 7대0이네. 독일이 브라질을 7대0으로 이겼어?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 월드컵에서 중결승전에서 완전히 브라질을 7대0으로 완전히 작살을 관광 보냈네. 내버렸는데. 관광 그러니까 보냈어. 이게 단순히 1대0, 2대0 이런 게임을 하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번 지금 문재인을 탁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또 당 중심에 캠프를 만들고 그 독일과 같은 잘 짜여진 팀워크로 조직력으로 가면
독일이 브라질을 7대0으로 발라버리듯이 발라버릴 수도 있다. 사실 여태까지의 이 대선 양상을 보면 지금 어떤 후반전에 한 20분 정도까지 온 상황인데 여태까지 뭐 한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기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아요. 3대 0으로 계속 이기고 있고 어떤 그 반격의 빌미를 거의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한 20분쯤 되니까 몇골 먹었어. 갑자기 심판들이 편파 반정하면서 그렇지. 조금 이렇게 좀 밀리고 뭐 밀리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스포츠랑 정치도 마찬가지인 게 예전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스미디어도 발달을 안 했고 SNS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후보가의 개인기가 이제 모든 여론을 장악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매체도 다양해, 여론도 다양해, 언론도 다양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해진 환경에서는 결국은 조직력이 강한 정치인과 정치 후보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이회창과 홍준표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간단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회창은 선비입니다. 선비. 아, 그렇죠. 걔 선거 몰라. 네. 근데 이회창은 정말 대단한 강점을 갖고 시작했어요. 대쪽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예. 정말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고요. 홍준표는 어떠냐면은 본전이 없네. 본전이 없는데 잃을 게 얘가 없는 후보. 근데 얘가 메시야.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지. 걔는 뭐 저기 뭐 누가 메시보다는 있을까? 네. 수아레스에 가깝지. 아, 맞아. 수아레즈. 이빨을 안 들어 그냥 물어뜯기. 막 물어뜯고 막. 그래서 뭐 골은 잘 차, 수아레즈가. 퇴장을 당해서 그렇지. 정봉주가 안철수는 어때요? 정몽준과 안철수. 정몽준과 안철수.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진짜. 정몽준보단 안철수가 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정몽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2년 정몽준과 2012년 안철수는 거의 비슷했다. 샴쌍둥이 수준이었다. 그 단일화 되고 나서 삐져가지고 한 명은 아예 파기를 해버리고 한 명은 거의 뭐 칩거하고 있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뭐 마지못해서 뭐 물론 또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또 짐승만도 못한 권갑장 새끼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알았어. 우리 짐승만도 못하고. 우린 짐승만도 못해. 원래 우리는 그런 이미 놈들이야. 그런 개 잡놈들이니까 상관없는데 선거 당일날 미국으로 날아가는 그런 개매너가 어디 있습니까? 정몽주도 선거 당일 한국에 있었어. 한국에 있었는데 문을 안 열어줬잖아. 문을 안 열어줬지. 안철수는 저기 똑같은 장면이 있었어. 2015년 말에 문을 안 맞아요. 열어줬죠. 네, 문 안 열어주는. 졸라 비슷해. 문한테 문을 안 열어주면 진다니까. 문을 열어줘야 돼. 그걸 왜 안 열어줘? 일단 열어줘가지고 차 한 잔은 주고 난 다음에 보내야지. 근데 지금 이해창 얘기 나오니까 예. 야, 어떻게 저 보수라고 하는 진영이 어떻게 갈수록 사람이 형편없어지냐? 아니, 맞는 말인 게 그러게. 이회창은 건국 이래로 가장 훌륭한 보수 대통령 맞아. 후보였어요. 예. 걔네들 저기 안에서는 음. 김영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태우 뭐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내놓은 그 후보 중에 가장 난 개인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이해창이었다.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근데 이해창의 부르는 대한민국 역사상 어우, 가장 위대한 정치인 두 명, 김대중 노무현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운도 없지. 엄청나게 운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실수가 뭐냐면은 선거를 이회창답게 했으면은 우리가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거티브라든가 어정쩡하게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엉터리 선거 전략가들한테 끌려다녀서 그랬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유해창 개인의 뭐 어떤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웃기지만 뭐 상대평가라고 강조를 합니다만 제일 깨끗하고 청렴한 후보였어요. 사실입니다.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지금 홍준표. 이회창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지성도 마찬가지. 예, 지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물로는 되게 번듯한 후보인데 사실 2002년에 예. 선거를 하면서 노무현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회창을 너무 싫어했어. 그래서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내가 이회창을 왜 싫어했지? 근데 잘 모르겠는 거야. 따져보면 그런 또 기억이 뭐 나. 그렇게 뭐 증오하거나 미워할 만한 구석이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거 쉬었던 거에서 풀어졌던 게 2007년에 자유한국당인가 뭐 그거 만들어서 나왔을 때 솔직히 이회창 미웠던 적 한 번도 없었죠. 그 뒤로. 그럼요. 안 미워. 밉지가 않고 그냥 저 양반 그냥 정치하지 말고 대법관으로 뭐 커리어 끝냈으면 참 뭐 훌륭한 국가 원로가 됐을 텐데. 감사원장으로도 훌륭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창 얘기 나오니까 네. 그 생각나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옛날에 그 통추 그거 할 때 이해창을 찾아갔었다
찾아갔다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왜 그때 찾아갔었어요? 이해창이 바깥에 있을 때지. 예. 왜냐면은 이해창을 통째로 새로운 끌어들이려고? 리더로 예.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던 일화가 있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숙명적인 대결을 그렇게 됐지. 벌였었구나. 이회창과 홍준표를 비교를 한다면 뭐 한마디로 개잡놈 vs 개잡놈 vs 저 나름 보수의 선비. 품격. 예. 보수의 품격. 품격 있는 보수. 예. 근데 이제 정치판에서는 그런 이제 선비 캐릭터가 그러게. 파이터 기질이 없잖아. 이게 너무 꽃길만 걷다 보니까 홍준표처럼 뭐 검사 시절에 조폭들도 좀 때려잡고 그러면 이게 그 헝그리 정신, 뭐 파이터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회창은 그냥 금수저 출신 그리고 그 이후에 탄탄대로를 걸은 엘리트 출신이었다. 잠깐만, 그런데 우리 지금 몇 분 정도 됐어요? 이게 이 노저씨들은 2002년 대선 얘기만 나오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이거 저 시간이 많이 됐네. 많이 됐어요. 네. 저기 그 한참 재밌는 지점에서 끊어야 네. 다음 에피소드 청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한 30분 정도 한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거의 한 50분이 넘어갔으니까 저희가 이 나머지 뒤에 더 재밌는 내용들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졸라 욕먹겠다 이거. 46화 에피소드에서 2002년 대선 그리고 2012년 대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2012년 문재인의 선거 승리 조건 이런 거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화 프롤로그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또 46화에서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을 한 선거는 이제 모범적인 선거 그리고 한 선거는 반면교사 아니면 이제 그 교훈을 얻어야 될 선거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저씨들이라면 너무나 인생의 그 화양연화 같았던 인생의 화양연화였죠 그때. 난 네. 지금도 나는 잠을 정말 자면 그때 꿈을 꿔요. 그러니까 네, 네. 그 저는 진짜 그때로 돌아가면 되게 힘들긴 한데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들도 많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겼기 때문에 물론 뭐 그 후에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선만 따지고 보면 정말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선거였다. 그렇죠. 2002년 대선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 대선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 틀이 있는데 일단 뭐 한번 후보들을 비교를 해볼까요? 당시에 2002년에는 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이렇게 센 후보가 3명이 있었죠. 네. 지금은 노무현의 자리를 문재인, 이회창의 자리를 홍준표, 정몽준의 포지션에 안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네. 예, 이게 이 선거 구도 우리나라 선거 구도가 그래서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건데 어떤 차이점 또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노무현 후보와 문재인 그리고 이회창과 홍준표, 정몽준과 이인재. 분 지지율의 이면에는 박근혜 실정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부정하기는 힘들죠. 네, 맞습니다. 지금 남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왜 문재인인가를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예. 네, 그런 점이. 그러니까 사실 고려해야 돼요. 그 측면이 있어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2002년 노무현은 여당이었잖아요. 네. 예. 여당이니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내세웠잖아. 네. 예.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권자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죠. 내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약간 네거티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게 만들어가는 까지 유효했던 박근혜가 예. 구속되기 전까지 유효했던 예, 캐치프레이즈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적폐청산을 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그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케이. 요 얘기는 뭐 저희가 또 네, 다음 네. 에피소드에서 또 집중적으로 다룰 얘기니까, 저는 요번 대선이, 두 개의 안티테제가 겹쳐져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논리로 접근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논리가 딱 그거였거든요. 이제 자기는 충청 쪽에 이 나바바리가 있으니까 97년처럼
충청이 기반인 자기가 호남의 당의 후보가 돼서 충청 호남 지역 연합으로, 그리고 당시에 그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이쪽은 그냥 이인재 판이었어요. 이인재 대세론이 약 그 민주당 쪽에서는 굳건했었고, 문제는 이인재 당시 후보는 이회창을 막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논리만 있었던 거지, 이인재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어필을 못했던 거죠. 그래요. 그래서 경선에서 침몰을 했었던 거고, 반대로 저기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가 이게 그 양반이 크게 잘못한 것은 DJ 정권의 실정, 이것만 이제 매달렸던 거 아닙니까? 그건 정동영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동영은 이제 그 이명박의 어떤 비리나 네. 범죄 혐의에만 매달려서 이명박은 뭐 참 나쁜 대통령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지는 거예요. 저요. 예. 지금 대선 어떻습니까? 2017년 대선. 2017년 대선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아직 미흡합니다. 지금 맞아. 미흡해요. 왜냐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네. 지금 문재인 이인재란다. 안철수. 헷갈려. 다 비슷해가지고. 예. 일단 2002년하고 2012년, 네. 2002년 노무현과 2012년의 문재인의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네. 가장 큰 차이인데, 저기 2012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17년. 얘기는 아. 현재 2017년 현재 문재인 2017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2012년 예, 얘기는 예, 조금 이따가 하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2002년은 노무현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유권자들한테 설득을 했던 선거죠. 네. 그죠? 그리고 2017년도 지금 왜 문재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선거예요. 이게 공통점인데, 이게 뭐냐면은 포지티브예요. 왜 내가 되어야 하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그 반대가 뭐예요? 누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역대 선거에서요,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성공한 선거가 없어요. 내가 왜 되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쪽이 이겨. 네. 그게 2002년하고 2017년 노무현과 문재인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왜 내가 되어야 하는가. 예. 예, 그 공통점이 있죠. 그 2002년을 복기를 해보면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경선 전이나 경선 과정에서 오로지 나만이 이회창을 이길 수 있다. 요런 지점인데, 첫 번째 안티테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반박근혜.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나 다른 이재명이나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안티테제의 그 우산 속에 수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합쳐서 뭐 거의 60%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얻었었고, 지금 또 한쪽에 안티테제가 있는데 그게 반문입니다. 그렇죠. 문모닝 문애프터는 문나잇으로 상징되는, 지금 이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의 안티테제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박근혜 안티테제로 인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박근혜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급속도로 이제 소멸을 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너무나 얘네들도 안티테제에만 집착을 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는 굉장히 그 어떤 그 포지티브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새 정치를 얘기를 하고 뭐 어떤 기존 정치권과는 물론 이제 들여다보니까 정체가 나와 보니까 완전 개허접 정치 혐오 정알못 공약들이었지만,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뭔가 저 안철수가 되면